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2월 17일 오후 2시에 이른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 음모 사건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고요,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에서 유무죄를 판단해서 혐의에 대해서 선고를 합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이미 구형한 바가 있죠. 네,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번 재판이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이번 재판에 제출된 국정원의 이른바 증거라는 것은 너무나 핀약하기 짝이었고, 법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내란 음모죄로 이석기 의원을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악법 중에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은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내란 음모로 처벌하기에는 그 증거가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이석기 의원 등의 혐의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법정의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오후 2시면은 판가름이 나는데요, 판결문 자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후 4시쯤 돼야 한다고 합니다. 오후 4시가 기대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지난 주말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일 사람을 열받게 했던 것은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5.16 쿠데타에 대해서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보라 라면서 5.16을 혁명이라고 칭했죠.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무능하고 부패했던 우리 정치권을 뒤집어 혁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공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박정희가 만일 쿠데타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가 과연 발전했을 것이냐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냐 논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합니다만은 박정희의 쿠데타가 과연 우리나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특히 중요한 사실은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5년 뒤에 결과를 봤을 때 결과는 분명히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시 때 백악관에 아마 안보정책에 대한 보좌관 비슷한 역할을 했던 빅터 차라는 미국 스탠퍼드인가요? 어디 정확한 대학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계 교수가 있습니다. 빅터 차가 쓴 적대적 제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특히 5.16 쿠데타 이후에 남북한의 발전에 대한 사례가 매우 실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빅터 차의 연구에 따르면은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1972년 남북 7.4 공동성명을 하기 위해서 이호라기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보고 남한으로 돌아와서 7.4 공동성명을 해서 남북 교류를 하면은 북한의 실상이 남한에 잘 알려지게 될 건데 북한의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의료 이런 것들 남한에 알려지게 되면은 체제경쟁의 소리가 질지도 모릅니다. 라는 건의를 해서 건강보험이 도입됐다는 이런 사실들 보면은 결코 5.16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통치 아래에서 뭔가 대통령 후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욕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체제경쟁에서 북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은 암살당하지 않고 끝까지 천수를 누려서 되졌고 남한은 1979년 박정희가 바로 측근의 손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비록 7년간 전두환의 반동기를 거치긴 했습니다마는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 맞아 있습니다. 이 김무성에 대해서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 정말 쪽팔린다라고 한 사실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김무성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빌부터 벌어먹고 산다고 치더라도 자기 자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상도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5.16 쿠데타 정당화 발언을 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정말 인간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세태 씁쓸하게만 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김무성이 아니라 간첩사건 조작 이야기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외국 문서까지 위조해 간첩사건을 조작하나 들어보시죠.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중국 공문이라며 낸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주재 중국 영사부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최근 회신서를 보내 한국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중국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와 삼합변방검사청의 유성시 출입경 기록 정황 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했다는 공문 등이 포함된다. 1심 때부터 구타와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되더니 급기야 공문서까지 조작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확한 부분을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유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검찰이 증거로 이른바 그 조작된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냈다는 것은 유성 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일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갔다 왔으니까 이건 북한 간첩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이미 국정원과 검찰은 1심에서 유성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그 사진이 알고 보니까 중국 연지에서 찍었다는 사실을 드러남으로써 무죄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게 아니다. 북한 갔다 왔다.
라는 기록을 제출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위조였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국정원이나 검찰이 기록을 요청하자 중국 측에서 줄 수 없다고 하고 그 이후에 입수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비공식으로 입수한 것이어서 중국이 위조였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중국이 공식적인 회신을 통해서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다 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성씨를 간첩으로 몰려고 했던 국정원과 검찰이 그야말로 일대 KO패를 당한 것이고요. 나라 망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은 여전히 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검찰 역시 위조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경과를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예, 여기 나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화교 출신 탈북자 유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2006년 5월 23일부터 27일 사이 북한을 다녀온 뒤에 다시 북한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5월 27일 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2심에서 유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중국 세관이 발급했다는 회신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말하자면 5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갔다 온 겁니다. 근데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들어가서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 그래서 간첩 활동을 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들어간 그 증거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갔다 나온 출입경 기록을 말하자면 제출한 것인데 그게 위조됐다는 거예요. 예. 변호인 측이 반박 자료를 내니까 이번에는 화령시 공안국이 한국 영사관에 보냈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영사부는 검찰이 낸 모든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문 위조 범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니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참, 그 속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유씨 쪽은 지난해 초 국정원이 조사할 때 중국 영사부가 이번엔 진짜라고 밝힌 출입국 기록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가짜로 판명된 다른 출입국 기록을 냈다면 최소한 국정원은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검찰 역시 항소심 법정에서 진짜 출입국 기록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는 걸 보면 항소심에 낸 것이 가짜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증거까지 위조해가면서 사건을 만들었다면 보통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예,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결국은 유서 대필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가신 분이 김기철 씨가 직접 쓴 유서라는 것이 판명됨으로써 유서 대필의 제목을 뒤집어 쓰고 실형을 살았던 강기훈 씨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임 사건 결국 무죄가 됐죠. 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국정원, 당시 안기부, 그 이전에 중앙정보부의 이른바 증거 조작입니다. 이런 조작들이 대명천지 2014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야말로 비정상이고 국격상실입니다. 네. 이번 유성씨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고문을 받았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거 검찰 수사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특검 사안이에요. 왜? 이 일을 조작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검찰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입니다. 이걸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국정원이 수사하겠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지금의 국정원이 과연 무엇하는 기관인가? 간첩을 수사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심이 있으면은 과학적인 수사에 의해서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때려잡고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간접 사건을 만들어낸다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 없어지는 겁니다. 예.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참, 이 정권에서 이런 문제를 논하자는 것 자체가 지칩니다. 지쳐. 한두 개야 이게 안 지치지. 정말 입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정권이 초창기부터 사람을 지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말고 바른 언론, 바른 사회, 바른 사회 하니까 옛날 이명박이가 생각나긴 합니다만은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올바르고 공정한 보도기관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는 바로 그러한 보도기관으로 소명받고 출범한 기관입니다. 출범한 곳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4월 1일부터는 TV 방송합니다. 제 청취자분들이라면은 다 아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청취자분들 아직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요. 이미 조합원이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친지들, 친구들, 친척들, 조합원 한 명만 1인당 한 명만 더 가입시키주는 조합원 배가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아침 시간 제 시간에 가입하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상진난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상진난님 그리고 서울 용사구 청파동에 닥치고 쥐죽여 닉네임이 좀 살벌합니다. 닥치고 쥐죽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가입하신 프로자나님 세 분 아직 출자금 납입은 안 하셨는데요. 출자금 납입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참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박근혜 낙하산이 임명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경향신문 사설 한번 들어보시죠. 안전행정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박상증 목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5대 이사장에 임명했다. 민주화기념사업회가 국가 예산을 쓰는 곳이고 이사장 임면권이 안행부 장관에게 있으니 법에 근거한 기관장 인사라고 정부는 주장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박 목사가 선거 때 TV에 나와 박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마저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부에 또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낙하산 인사 때문입니다. 물론 낙하산 인사가 100%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공기업 출신들만 사장을 시킨다면 오히려 그 공기업의 계획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외부 인사가 총대를 메고 들어가서 공기업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하산 인사가 100%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전문성도 없는 오로지 정권에 대한 충성도만을 제1의 잣대로 삼아서 거기에 따라서 낙하산으로 내보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자, 이 낙하산 중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요.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낙하산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과거 민주화운동의 사료를 수집 관리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 운영하는 일을 한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단체에 대선 공신이 임명되면 그 자체만으로 독립성에 금이 간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바꿔 말하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투쟁의 역사이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가 민주화 운동의 정신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박 목사의 이사장 취임이 부적절해 보이는 본질적 이유다. 야, 김영삼의 상도동 가신 출신인 김무성이가 박근혜를 만든 1등 공신이라면서 이제 와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라고 그야말로 까불고 자기 마음대로 내깔리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박근혜의 적극 지지자가 앉는 것이 그야말로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따져보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바로 박정희와 전두환에 반대했던 역사였습니다. 그 박정희의 딸이 아무리 대통령에 앉아있다 손 치더라도 그 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간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회장이 된다면은 민주화운동을 불인한 일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좁힐 수도 없고, 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민주화 기념사업회는 이사장 후보를 임원 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는 지난 12월로 임기가 끝난 정성헌 당시 이사장과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안행부는 박 목사를 추천해 줄 것을 추천위에 종용했으나 추천위가 비정파성의 원칙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사업회가 설립된 이후 추천위 의사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안행부는 후보 명단에도 없는 사람을 임명했으니 정관에 어긋나는 인사 전횡을 한 셈이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정성헌 이사장 그리고 이 사람을 연임시켜 주던가 아니면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을 했던 겁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이 두 사람을 배제하고 박근혜를 적극 지지했던 목사 박무식이라는 인간을 갖다가 추천하라고 강요하다가 안 해주니까 결국은 무시하고 임명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병욱 교수나 그다음에 해임 이사장으로서 연임을 추천했던 그 두 분 아마 정권의 눈밖에 났겠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공공기관은 반드시 임원 추천위에서 추천된 인사를 임명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기타 공공기관이어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지만은 궁식하기 짝이 없는 논리입니다. 공적 책임자를 선임할 때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인사의 본질은 공공기관이든 기타 공공기관이든 다를 게 없는 거죠. 예, 결국은 박근혜를 적극 지지했던 그 인간을 낙하산 자리 주기 위해서 결국은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정파적 중립성이라는 게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간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앉히는 이 정권의 후한무치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국정원과 기타 책임을 운영되는 각종 국가기관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가 50%가 넘는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것 아닙니까? 예, 복장 터집니다. 네, 복장 터져요.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봅니다. 정의가 꼭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이런 식의 억지 무리 인사 결국은 박근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방금 홀로인 3님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예, 출자금도 납부하셔서 영어의 조합원에서 육어의 조합원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예. 그리고 춘자가 기가 막혀님이 게시판에서 예, 방금 신랑하고 저하고 둘이 출자금 입금하셨다고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언제 조합원 가입하셨는데 이제 와서 출자금 내십니까? 라고 하실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님이 게시판에 또 써주셨습니다.
어제 일요일 오전에 저희 형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 국민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행수님도 조합원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출자금도 그 자리에서 적신압했고요. 일명 상암동 해남 돌고래 격하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사진까지 올려주셨네요. 상암동 해남 돌고래님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약간 웃었던 것은요. 해남 돌고래라 해가지고 그 닉네임의 연원이 어디일까 궁금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뭐 우리 해남 돌고래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주변에 있는 분들,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 짝꿍, 단짝 혹은 친척, 가족, 형제 다른 데 사는 이런 분들을 딱 한 분 조합원으로 모셔오는 1조합원 1신규 조합원 배가운동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뭐 사실 정치 미숙이고요. 박근혜 그렇게 비난받을 짓을 하면서도 넘넘하게 대통령 노릇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좀 지치고 그래서 사실 이런 대한 언론들 행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는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 꾸준히 조합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협력 없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조합원, 기존 조합원 1 신규 조합원 배가운동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칼럼 2개 한겨레에서 골랐는데요. 여현우 기자 지금은 사회부 선임 기자네요. 제가 옛날 현장에서 기자 생활을 했을 때는 우리 여현우 기자가 한겨레신문 수석 기자로 막 기자 생활을 했는데 참 똘똘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사회부 선임 기자가 돼가지고 한겨레신문에 이렇게 멋있는 정말 감동을 주는 칼럼까지 쓰는 걸 보고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 드네요. 여현우 사회부 선임 기자의 빨갱이 사냥꾼의 민낯 들어보시죠.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선 한숨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였다. 정작 강기훈 씨는 웃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지난 23년간 그는 유서 대필로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죄로 징역을 살았고 누명 속에 어머니를 잃고 건강을 잃었다. 남은 건 암으로 수척해진 50살의 병든 몸이다. 재심 재판부는 1991년 당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이제야 밝혔지만 검찰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까먹었을 겁니다.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을 말입니다. 1991년 전면년 사회부장이던 김기슬 씨가 사회 독재 항거하면서 자살합니다.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를 바로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 말하자면은 자살을 강요하고 혹은 방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회 문제화 시키기 위해서 유서를 대신 썼다는 죄목으로 강기훈 씨는 구속 기소돼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결국은 그때 당시 쓴 유서는 김기슬 씨의 자필 유서였다. 그래서 강기훈 씨가 대신 유서를 썼다는 그 죄는 무죄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기훈 씨는 나이 50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병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암, 그 중에서도 암의 원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비슷한 시간 그 이웃 법정에서는 1976년 서울대 의대 간첩 사건의 9명에게 60대가 된 3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같은 날 부산에서는 50대 중반이 된 불임사건 피해자들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가 무죄 이유였지만 불임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는 대래 좌경화된 사법부라고 거꾸로 비난을 했습니다. 33살의 유우성 씨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하마터면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살 뻔했다.
그나마 1심에서 국가정보원의 수사 결과가 믿을 수 없는 증거로 판명돼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중국 공문서들을 증거로 내놓아 반전을 시도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혀왔다. 조작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유 씨 역시 훗날 눈물조차 마른 채 재심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이제 일은 커졌습니다. 문서 위조 경위를 수사하겠다는 중국과의 문제도 간단치 않거니와 증거 조작을 의심받는 검찰과 국정원은 조직 기반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물러나야 된다. 해임해야 한다. 잘라야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준 문서였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몰랐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요? 불임 사건의 한 피해자는 검사들이 수사 현장에도 왔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시멘트 바닥에 군복을 입은 아이들이 초췌한 몰골로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작 23살 안팎이던 시국 사건 대학생들이 겁먹은 얼굴과 그리고 불편해진 그 몸에서 고문의 흔적을 눈치채지 못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 뭐라고 했습니까? 예. 결국은 그 국정원의 고문과 조작에 의한 증거로 유죄로 몰아서 불임사건 피해자들 전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시국사건 피해자는 검사에게 먹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검사는 그게 증거가 되냐라고 무시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그 검사님들 자기들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정보기관의 범죄에 대해서 모른 척, 못 본 척 했던 것이 불과한 겁니다. 따지자면 고문수사나 서류 위조나 증거 조작이긴 마찬가지다. 공안 사건에선 대개 국정원과 검찰이 긴밀히 협의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다. 만약 검찰이 위조를 알면서도 악이 안 맞는 것 수정하는 일쯤이야 라는 생각에 혹은 그런 의심을 애써 밀쳐둔 채 증거로 냈다면 그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다. 2010년 일본 오사카에선 기소 내용에 맞춰 압수물의 날짜를 바꾼 검사는 물론 이를 묵인하고 허위 보고한 부장, 부부장 검사까지 구속 기소됐다. 중세의 마녀 사냥이 광포하게 번진 데는 돈이 큰 이유가 됐다. 마녀로 지목되면 고문 도구 사용료, 고문 기술자와 마녀 재판관의 수당, 처형 비용까지 모두 내야 했다. 화형 뒤에는 전 재산이 몰수돼 나눠졌다. 마녀 재판의 관계자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고문 기술자 가운데는 바늘 끝이 뒤로 밀려나는 장치를 써서 아파하지 않으니까 마녀라고 억지 마녀를 여럿 만들어 한 재산 모은 자도 있었다고 한다. 예, 그게 중세의 일인가 했더니요. 참, 예,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불과 수십 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정말 한 시민으로서 가슴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억지 빨갱이 만들기에도 이해관계들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국정원이 유우성 씨를 조사하던 지난해 초는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국정원 개혁 문제로 들썩이던 때입니다. 어떻게든 국정원의 존재가치, 대공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이들이 없었을까요? 과거 공안 사건 가운데도 권력의 필요에 의해 공교롭게도 때맞추는 듯한 사건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젊은 강기원들이 충렬건이가 되었어야 조작의 굴레에서 풀려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정상적인 일인 겁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이런 일을 일상처럼 해왔다면 대수술을 서두르는 게 마땅합니다. 계획방안연합시고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따위에 만족할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이런 조작, 고문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야말로 정부기관의 대개혁, 대수술 없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 우리 시민 모두가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압력을 가할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이어서 한겨레 평화연구소장 김복원 씨의
강기훈 그리고 이석기. 이석기도 결국은 강기훈 씨처럼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권력은 무섭다.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이라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누명을 23년 만에 벗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든 생각이다. 강기훈 씨는 13일 무죄 판결 뒤 제1성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어떤 형태로든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신문에 난 당시 검사 등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신상규 주임검사, 남기춘, 곽상도 검사,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 정구영 검찰총장, 그리고 김기춘 법무부 장관. 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도 책은지심이 과연 있었을까요? 책은지심이란 맹자가 말한 인간 양심의 기본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면 깜짝 놀라 달려가 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책은지심인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지옥에 빠뜨린 바로 그들. 당시 그들의 가슴속에는 책은지심 대신 권력을 지키려는 공안지심만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공안지심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부도덕한 정권에 충성을 해서 출세를 하겠다는 출세지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양심까지 버리게 만드는 권력,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뒤 약 60일 동안 13명의 젊은이가 정권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으로서는 1987년 6월 항쟁 같은 전국적 민중항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정구영 검찰총장이 나섰다. 그는 젊은이들이 목숨까지 바치며 한 그 외침들을 체제 전복을 위한 거대한 배후 세력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매도했다. 그리고 강기훈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같은 해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분신으로 항거하자 그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혐의로 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바로 이겁니다. 예,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이후 60일 동안 13명의 젊은이가 정권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노태우 정권 이로 인해서 뭔가 큰 6월 항쟁 같은 대규모 전국 민중항쟁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결국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치는 그 한거를 체제 전복을 위해 거대한 배후 세력의 조작을 받은 것이라고 매도하고 그 예로 김기설 씨의 배후에 유서를 대신 써준 강기훈 씨가 있다는 식으로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 강기훈 씨를 오랫동안 변호해온 이석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검사들도 강기훈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검사들은 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들불같이 일어나는 민중의 저항을 조작 사건을 통해 꺾은 겁니다. 실제로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는 유서대필 사건 이후 급격하게 세력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담당 검사들은 책은지심을 버린 덕인지 그 뒤로 승승장구합니다. 그 일로부터 23년이 지났지만 권력은 무섭다는 느낌,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죠. 강기훈 씨를 사법적으로 살해한 그 사건을 총지휘했을 수 있는 김기춘 당시 법무장관, 지난해 8월 5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불법 지원한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국정원 해체 목소리에 국정원 해체 목소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김기춘이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8월 28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 업무 사건이 터진 거죠. 현역 의원이 관여한 내란 업무 사건이라는 초유의 상황 앞에 국정원 해체 목소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기소된 제명은 다르지만 권력이 크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 반드시 엄청난 사건이 터진다는 법칙,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석기 사건은 1심에서만 총 40여 차의 공판이 진행됐을 정도로 복잡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강기훈 씨 사건은 그 복잡함을 단순하게 볼 수 있는 해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권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터진 사건,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조작해낸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강기훈 씨 사건은 또 아무리 똑똑한 검사라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 없다는 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